안녕하십니까. 레그넘 투자자문입니다. 한 2, 3주 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매우 중요한 한 주라고 생각을 해서 시간을 좀 할애하게 됐고요. 지난주에 노동시장이 발표됐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런데 제가 볼 때 지난주 노동시장 그 지표 발표가 향후에 미국 경기를 진단하고 그 경기 상황에 따라서 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또 여기에 따라서 미국 페드의 정책 스탠스가 어떻게 갈지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 변곡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요약드리면 미국 경기가 지금 소프트 랜딩으로 갈 거냐 또는 반대로 심하게 냉각을 하면서 경기 침체로 갈 거냐 하는 거에 대한 갑론을박이 좀 심해질 것 같고 그 논란의 강도하고는 상관없이 굉장히 중요한 이 판단을 하는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회사가 미국 경기를 현재 판단하고 있는 그 내용을 주요 지표를 통해서 한번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여러분 제가 그 여러 유튜브에서도 발표를 드렸고 저희 자료를 통해서 공유를 했지만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를 우리가 좀 가늠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 페이지에서 보시는 대로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라고 해서 미국 경제 조사국에서 정의를 내려놓은 걸 제가 영어를 그냥 쭉 써왔습니다. 이걸 쭉 보시면 A recession is a significant decline in economic activity 등등등 해서 요약을 드리면 실질 GDP라든가 실질 소득 그리고 고용 산업 생산 등등의 산업 전반에 걸쳐서 경제 활동이 아주 심각하게 후퇴하는 이 모습이 수개월간 지속됐을 때 경기 침체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가 투자 업계에서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을 잣대를 들이댔을 때 과거 여러 경기 침체 구간 동안에 제가 양상을 좀 살펴보니까 저희가 정의하는 위에 2,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GDP 성장률이 유지를 하고 기업들이 줄도산이 나고 그리고 실업률이 폭등을 하고 금융 시스템이 훼손이 되고 그리고 소비가 훼손되고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더라. 이게 과거의 경기 침체의 공통 분모였고요.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경기 침체가 아니었나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 한 4-5가지의 경기 침체 요소 중에 어떤 한 것도 아직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간단히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제를 큰 그림으로 판단을 할 때 우리가 거시지표, 매크로 분석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시지표, 거시경제 상황을 먼저 판단을 해야 세부적인 뭐 주식 개별 종목이라든가 또 자산 간의 투자 포지션을 결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볼 때 이 경제 메커니즘을 기본적으로 어떤 그림을 갖고 우리가 대입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3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국가 경제의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죠. GDP, Gross Domestic Product이라고 합니다. 이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이를테면 캘린더 이어 1년 동안이죠.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합산한 것으로 산출을 하는 게 국내 총생산입니다. 그런데 이 국내 총생산 GDP라고 하는 것을 뜯어놓고 보면 크게 소비 부문, 투자 부문, 정부 지출 부문, 그리고 수출 부문을 더하고 여기에서 수입을 빼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 1년 GDP가 한 1.8조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2,300~400조 될 거예요. 이 한국의 1년 GDP 중에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과 수입을 합치면 GDP의 한 102%, 103%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라는 것이죠. 이 경제 상황에 놓고 볼 때 어떤 거시 지표를 주로 의미를 두고 훨씬 더 깊은 분석을 해야 될 거냐라고 할 때 수출 관련한 지표 아니겠습니까? 해외 부문인 것이죠. 반면에 미국에 적용을 해본다면 미국 1년 GDP가 28조 달러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한 15배 되지 않겠습니까? 이 28조 달러의 미국 GDP 중에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5%에서 80% 돼요. 보수적으로는 한 70% 보기도 하는데 75%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미국 경기를 진단할 때 우리가 뭐 정부 지출도 중요하지만 수출을 보는 게 더 합리적이겠습니까? 투자를 보는 게 합리적이겠습니까? 소비를 부문을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 경제는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수출 이런 게 끌어가는 나라가 아니고요. 내수 소비가 끌어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전제를 놓고 미국 경기를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모두의 말씀은 안 드렸지만 지난주 변곡점이라고 생각한 아주 중요한 2가지 거시 지표는 노동시장이었고 이따가 말씀드릴 그리고 지금 4페이지에서 보시는
PMI 지표였습니다. PMI는 Purchasing Managers Index라고 해서 주요 기업들의 구매 관리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니네 회사 상황을 놓고 볼 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니? 좋아질 것 같니?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이 PMI가 되게 넌센스라고들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저도 이 PMI라고 하는 것이 그닥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시장에 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해석을 먼저 좀 해볼게요. 구매관리자 지수, 다시 말하면 PMI 지표 대표적으로 발표하는 두 개 회사가 ISM이라는 데가 있고요. S&P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 시장 또는 월가에서도 주로 언급을 하고 중요한 것처럼 취급이 되는 것이 ISM 제조 PMI 또는 ISM 서비스 PMI가 그렇게 취급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또 저는 이 ISM 제조 또는 서비스 PMI보다는 우측에서 보시는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PMI 지표를 훨씬 더 설명력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ISM PMI 지표는 그 미국의 전역 50개 주 전체의 20개 산업에서 대표되는 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요. 이 중에 공공부문도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땅에 있는 해외 기업까지 다 포함을 하죠. 그건 뭐 좋은 포인트예요. 그런데 일단 400개 대기업을 위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S&P 글로벌 PMI는 국내 기업을만 포함을 하는데 이 국내 기업 중에 해외 진출해 있는 기업의 가치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8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요. 이 S&P 글로벌 PMI는 민간 부문만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시장의 그 기업 실적이라든가 종목이라든가 조금 더 투자에 좀 더 그 현실성이 있는 좀 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이 저는 S&P 글로벌 PMI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22년 3월부터 페드가 이제 물가를 잡겠다고 또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 ISM 제조업이든 S&P 글로벌 제조업 지수를 보시면 특히 S&P 글로벌의 제조업 지수를 보시죠. 일단 2022년 한 해라고 보시죠. 그 기간 동안 뭐 굉장히 급한 하락을 보이죠. 물론 그때는 금리를 올렸고 경기가 굉장히 위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22년 하반기부터 S&P 글로벌 PMI는 아주 견조한 상승세를 지속을 해요. 그런데 반면에 좌측 상단에 있는 ISM 제조업 PMI를 보시면 2022년 하반기부터 쭉 참고로 50레벨 이하면 경기가 수축된다고 하거든요. 이상이면 확장 국면에 있다고 하고 ISM 제조업 PMI는 2022년 하반기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위축 국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에서는 2022년 이후 2023년 내내 안 좋을 거라고 봤고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봤어요. 저희는 반면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 잘 아셨겠지만 저희는 경기가 오히려 골디락스 같은 상황으로 견조할 거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상승세를 거듭할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봤던 시장에 어떤 게 더 부합합니까? ISM 제조업 PMI하고 S&P 글로벌 제조업 PMI하고 S&P 글로벌 제조업 PMI가 2023년 초, 2022년 하반기부터 아주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다는 걸 지금 목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마크를 해놨는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특히 제조업 분야 같은 경우는 S&P 글로벌 PMI가 훨씬 더 설명력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ISM 제조업 PMI가 발표돼서 48.7로 제조업 PMI가 떨어졌고 뭐 서비스업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서비스업은 워낙 뭐 양호하게도 나왔고 그랬으니까 그런 걸 놓고 그 미국 경기가 침체가 되고 냉각이 심하게 될 거니까 뭐 망가질 거고 뭐 주식시장도 안 좋아질 거다 이런 논리가 조금 근거가 없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저희 회사는. 그리고 또 하나는 노동시장 한번 볼까요? 지난주 금요일 날 굉장히 중요한 노동시장이 발표가 됐습니다. 아주 그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요번 발표였어요. 실업률은 잘 아시는 대로 3.9에서 4.0으로 0.1포인트 떴습니다.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Average Hourly Earnings라고 해서 시간당 평균 임금이 먼스온먼스로는 지난달 0.2에서 0.4로 떴고 지금 차트 왼쪽에서 보시는 건 YOY입니다. 연간 베이스로 작년 4.0 했다가 이번에 4.1로 그러니까 임금 수준이 조금 떴다는 얘기거든요. 오케이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non-farm 페이로우라고 해서 신규 일자리가 몇 개를 늘었느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지난달 16만 5천 개에서 지난달 27만 2천 개로 일자리가 엄청 많이 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시장을 놓고만 적어도 본다면 자 여러분 제가 모두의 미국 경기 중에 소비가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했지 않습니까? 소비가 75% 소비가 끌어가는 나라가 미국이니까 그럼 그 소비에 가장 강력한 서포트를 해주는 거시지표가 여러 개 중에 뭐냐?
노동시장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노동이 견조해야 소비가 견조할 것이고 판매 또는 뭐 소비 활동이 계속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non-farm payroll이라고 해서 신규 일자리 수만 놓고 보면 노동시장은 더할 나위 없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강세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던 시간당 평균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지난달까지는 상당히 연초에 크게 떴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물가 상승 압력을 또 주었고 그것 때문에 시장이 또 우려했다가 괜찮구나 해서 다시 전고점을 뚫고 지나가는 이런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경기 침체냐 경기가 완만하게 소프트 랜딩을 구가해서 다시 좋은 국면으로 계속 진입을 할 거냐 이걸 판단하는 시간이니까 물가 부분은 간단하게만 이따가 언급을 하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동시장 신규 일자리를만 놓고 보면 노동시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노동시장이 꺾이지 않으면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섣부른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아까 실업률은 소폭이긴 하지만 상승을 했는데 일자리 수는 굉장히 또 늘었단 말이죠.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실업률에 대한 설문은 가게들한테 전화를 해서 판단을 합니다. 조사를 하죠. 그리고 non-farm payroll이라고 하는 건 기업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떴다는 얘기는 가게들한테 전화해 보니까 가게에 있는 분들이 일반 개인들이 일자리를 잃는 분들이 한 40 몇만 개가 됐다 그래요. 그런데 기업들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일자리가 오히려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른쪽에 썼던 것처럼 미국 이민자 수가 작년 2022년 한 해 462만 명인가 됐다고 그래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아직 안 됐지만 2023년에 제가 써드린 대로 작년 한 해 이민자 수가 350만 명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멕시코 등등 전 세계에서 값싼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민자 값싼 가격으로 일자리를 채울 수 있고 반면에 가계 부분에 있는 분들은 일자리를 그만큼 조금 소폭 잃었겠죠. 어쨌건 주식시장으로 대변되는 미국 경기 전체에는 굉장히 양호한 그림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급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노동시장을 놓고 볼 때 좌측 그래프 위에 과열해서 골디락스로 가고 있다라고 제가 감히 표시를 해두었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마진율이라든가 기업 비용 측면에서는 굉장히 완화된 또는 마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래서 기업 실적을 반영한 주가 굳이 우리가 해석해보자면 주가는 떨어지는 것보다는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또 소비를 한번 보죠. 소비와 기업 부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소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소비 지표 볼 때 소매 판매를 주로 발표하고 언급이 많이 되는데요. 미국의 소매 판매는 미국 전체 소비의 시장이 한 30%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소매 판매는 이 소매점에서 이렇게 잡화 같은 거 파는 걸 집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 소비를 보려면 이런 잡화나 듀러블 굿즈 상품을 구매하는 것도 소비지만 서비스에 대해서 지출하는 게 훨씬 더 큽니다. 비중이. 머리 깎을 때도 서비스 지출이고요. 병원 진료받을 때도 서비스 지출이고 자동차 보험료도 서비스 지출이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걸 다 총망라해서 발표하는 게 좌측 상단에 그림 그려드린 대로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라고 해서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제가 굳이 숫자를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파란색이 개인 소비 지출의 지난 한 20, 30년 동안의 추이거든요. 최근 팬데믹 이후에 쑥 꺾였다가 팬데믹 이후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상승률이 조금 상승세가 이렇게 플랫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최근까지 견조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걸 여러분께 직접 그래프로 보시는 겁니다. 이건 제가 프레드에서 직접 방금 다운받은 그래프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빨강색 그래프로 우리나라도 가게가 갖고 있는 전체 대출 중에 주택 구매 자금이 가장 클 겁니다. 규모 자체도 크고 하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가계가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총 빚의 양이 한 20조 달러 된다고 그래요. 20조 또는 22조 이런 얘기가 많은데 20조 달러 중에 모기지 대출, 그러니까 주택을 구매할 때 낸 대출이라는 것이죠. 모기지 대출 비중이 66%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 66% 중에 부도율도 심각하지만 부도율보다 먼저 오는 사인이 연체율 아니겠습니까? 이 빨강색이 delinquency rate 이라고 해서 모기지 연체율입니다. 모기지 연체율이 지난달 볼 때 1.6에서 소폭 상승하긴 했어요. 1.71. 왜냐하면 정책금리 계속 고금리 유지하고 있고 30년물 모기지 금리 또는 시장 10년물 금리가 계속 4.4 정도 지금 4.23 갔다가 4.45로 다시 올라와 있으니까 그럼 이제 그런 부담감이 좀 있겠죠. 그런데 0.1%포인트 오른 게 미국 경기 또는 소비, 기업 활동 이런 것들 또는 매크로 경기 상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혀 그런 수준 아닙니다.
그리고 실업률 아까 보셨던 대로 3.9, 4.0 아직 완전 고용 수준 상황이고요. 그래서 견조한 소비 여력이 꺾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가끔 2020년도 팬데믹 때 그 가계 정부에서 뿌려준 지원금이 다 소진이 돼서 초과저축이 없어져서 소비가 꺾일 거고 이런 급한 표현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낭설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방금 설명드렸던 좌측 그래프만 보더라도 소비 여력이 굉장히 견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투기 등급 회사채 상황을 한번 보자는 거죠. 제가 오늘 굳이 그 미국 회사채 재무 건전성이 얼마나 좋은지는 따로 제가 시간 할애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굉장히 견조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회사들 중에 가장 재무 구조가 안 좋고 신용 등급이 낮은 투기 등급을 한번 보자는 거죠. 다른 표현하면 하이힐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투기 등급 회사채. 이 투기 등급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의 부도율이나 뭐 연체율, 부도율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상황이 안 좋은 밑단에 있는 기업 상황이 좋지 않지 안 좋은지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투기 등급 회사채 부도율을 보시면 올 연초에 S&P 글로벌 레이팅 신용등급 매기는 곳에서 발표한 수치가 작년 12월 기준으로 4.75로 약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 12월 달 팬데믹 이전에 투기등급 회사채 부도율이 3.2%였어요. 3.2%에 비하면 조금 높지만 이거는 저희가 볼 때 지금 정책금리 아주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이런 거에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우려되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주간 보고서 코멘트 보내드릴 때 면밀하게 아주 타이트하게 팔로우업을 하고 있다. 경기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내용 중에 이런 투기등급 회사채 부도율이라든가 이런 추이를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추이로 놓고 보면 지금 침체가 징후가 보인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침체를 걱정할 만한 수준까지는 아직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반면에 빨간 글씨로 제가 써둔 대로 미국 전체 하이힐드의 채권 스프레드를 한번 보자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라고 하는 것은 국채 금리 대비 얼마나 더 금리를 얹어줘야 하이힐드 회사들이 발행한 채권이 시중에서 투자자들이 소화를 할 건지에 대한 지표거든요. 이게 3.03이라는 얘기는요. 역사적 저점 수준입니다. 지금. 참고로 과거 경기 침체였을 때 이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가 뭐 10%도 넘은 적이 있고요. 뭐 7, 8% 두 자릿수 한 15%까지 간 적이 그때가 경기 침체에 한창 있었을 때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3.03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굉장히 재무 상황이라든가 신용 등급이 안 좋은 밑단에 있는 회사들도 자금을 조달할 때 또는 기업 활동을 할 때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정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누차 매번 좋은 얘기만 자꾸 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러분 지금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확인하는 이 그래프가 제가 몇 개 선별을 한 그래프가 아닙니다. 프레드라든가 이 시중에서 투자업계 또는 투자하는 사람들이 주로 객관적으로 보는 데이터를 갖고 제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자, 그러면 정부 부문 또는 전체 큰 유동성 상황을 한번 보죠. 미국 전체 유동성 상황은 아직 확장 국면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렸을 때 M2 광의의 통화, M1 협의의 통화죠. M2에서 M1을 뺀 차이가 지금 빨강색 점선으로 제가 쌓아놓은 부분이거든요. 2022년 중반 이후 쭉 놓고 보시면 M2에서 M1의 차이가 계속 확장 국면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M1은 본원 통화입니다.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그냥 요금을 예금만 집계한 게 M1이에요. 근데 M2는 2년 이상 정도까지 적금을 넣어놓는다거나 뭐 MMDA라든가 금융상품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품들에 넣어놓고 뭐 1년 또는 2년짜리 금리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정기 적금, 정기 예금, 증권회사에서 우리가 투자하기 전에 투자 예수금 같은 거 조금 금리 더 주고 이렇게 맡겨놓는 이런 자금들을 포함한 M2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M2에서 M1을 뺀다는 얘기는 1년, 2년짜리 정기 적금, 예금, 금융상품들을 갖고 언제든지 투자 시장으로 전용할 수 있는 유동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유동성이 확장 국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GDP 구성 항목 중에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빼기 수입 중에 제가 설명은 깊이 안 드렸지만 미국이 가장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본받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G, 정부 지출 부분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잘 구사를 해요. 2021년 11월 15일 날 인프라법이 통과됐습니다. 그 다음에 8월 16일 날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했고요. 그 일주일 전 8월 9일 날 반도체법 통과했죠. 이 주요 3법이 당초에 합쳐서 총 예산이 2.7조 달러였어요.
그런데 작년 중반으로 기억하는데 그때까지 4.2조 달러로 예산을 증액을 합니다. 여러분 4.2조 달러면요. 우리나라 환율 지금 1,370원 감안을 하면 이게 거의 6천조에 달합니다. 2020년도 팬데믹 때 정부 지원금 뿌려줬던 게 한 5천조였다고 그러거든요. 그거보다 더 많은 정부 지출의 버짓을 지금 잡아놓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 가장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토탈 매니팩처링 익스펜디처라고 해서 그 곤색 그래프, 짙은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 제조업 건설 지출이 폭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에 따라서 그 미국의 전역에 걸쳐서 메가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반도체 플랜트, 전기차 배터리 플랜트, 클린 에너지 플랜트 이런 것들이 대대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됐던 대로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미국 가서 공장 지으니까 정부 지출 몇 조 받았다 뭐 이런 식의 발표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 이런 데 쓰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것이 경제에 우호적인 상황일까요? 부정적인 상황일까요? 또는 일자리의 긍정적인 상황이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상황이 되겠습니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물가 지표를 한번 보죠. 물가가 앞으로 심해질 거고 스티키할 거니까 페드의 정책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다. 물론 맞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잘해야 2차례 인하 여전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적인 물가 수준을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트루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제가 매번 사용하는 그래프입니다. 실시간 물가 지표입니다. 민간에서 블록체인 기술로 발표하는 매일 200에서 한 300만 개의 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매일매일 발표하는 실시간 물가 지표예요. 지금 2.17 수준입니다. 미국의 물가 상황이 그래도 그 페드가 타겟으로 하는 연 2%의 코어 PCE 물가 지표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근접한 상황으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대신 우측 부분에 이렇게 파란색 그 트루플레이션 지표가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부분을 보시면 되게 뻔피하잖아요. 이게 크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최근에 다시 쑥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체 유튜브나 여러 유튜브에서 뻔피할 거다. 월별로는 들쑥날쑥하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에 보일 것이다. 왜냐? 진로우 지표라고 하는 주거비 선행 지표가 계속 빠져 있고 뭐 만하임 중고차 지표가 계속 지금 빠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시차를 두고 반영을 할 텐데 계속해서 탄력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갈 거기 때문에 물가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다. 다시 말하면 물가가 오히려 떠서 정책금리가 상승되는 이런 상황은 낭설일 수 있다라는 표현을 드렸던 것이에요. 여기까지 간단히 보시면 거시 지표 한 번 더 보기를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권을 어느 하나도 지금 충족하는 상황은 없죠. 다시 말하면 2, 3분기 연속 GDP 성장률이 많이 성장을 한다든가 기업이 줄도산하고 있다든가 실업률이 폭등을 하고 있다든가 금융 시스템이 훼손이 되고 있다든가 소비가 훼손되고 있다든가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다든가 전혀 그런 거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경기 지표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고요. 노동시장 더할 나위 없는 골디락스 오히려 노동시장이 너무 세서 물가에 오히려 부담을 줄 수는 있겠지만 경기 침체를 걱정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소비 뭐 길게 설명 안 드리겠지만 너무 탄탄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기업 부문 부도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경기 침체를 걱정할 이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정부 부문 이 중앙은행인 페드가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아주 매파적인 그 긴축 정책을 하는 척은 하지만 전체 유동성 확장 국면을 보면 여전히 확장 국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직접 금리를 통해서든 현금을 통해서든 뿌려주는 거를 지금 적당히 물가 조절하자고 긴축을 하고 있는 것이지 재정 지출 쪽에서는 계속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정책 공학을 굉장히 잘한다는 것이죠, 미국은. 그렇다는 말씀드렸고 대표적인 실시간 물가 지표만 놓고 보더라도 6월 10일 현재 2% 초반이기 때문에 물가를 전혀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걸 감안을 충분히 했을 때 경기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9페이지를 봤을 때 주황색 굵은 그래프가 실물 경기의 흐름을 제가 컨셉추얼하게 좀 그려놓은 거고요. 이 곤색 점선 그래프가 이걸 반영하는 주식시장 또는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그려놓은 겁니다. 뭔가 금융시장은 조금 더 좋게 말하면 탄력적인 거고 안 좋게 말하면 좀 더 발라타일하죠.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데 실물 경기는 저희가 누차 설명드리는데 좀 더 완만합니다. 지금 히팅업 파랑인 경기 사이클 국면으로 갔다가 골디락스로 갔다가 세 번째 슬로우 성장이 좀 식어지는 이런 국면을 지나서 다시 이게 좀 더 심해지면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는 빠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국면이 이렇게 오고 말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세 번째 슬로우 그로스 국면에서 그 경기가 이제 서서히 이제 식어가는 쿨다운되는 초입에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시장의 갑론을 박은 경기가 슬로우한 국면이긴 한데 슬로우에 진입을 했으니까
보통 과거 또는 몇 개의 사례를 놓고 보면서 경기가 아주 침체 국면으로 가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올 거다라는 그 견해가 있는 반면에 저희 같은 회사 레그넘 투자자문의 시나리오는 빨강 점선으로 그러는 것처럼 심각한 경기 하락, 침체를 겪지 않고 이 경기의 슬로우다운, 냉각 국면 초입에서 다시 확장 국면으로 쭉 연결이 될 거다라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노 랜딩 또는 소프트 랜딩 시나리오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려감 때문에 흔들할 수는 있겠지만 지속해서 상승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좀 자세히. 그러면 이론적으로 경기 침체가 이렇게 트롭이라고 하죠. 바닥 국면까지 쭉 가지 않고 저희가 써드린 레그넘 투자자문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쭉 가면 요 차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경기가 큰 문제 없이 잘 회복 국면으로 진입을 해서 성장을 계속할 거냐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정부 정책 지원 아까 설명드렸던 다시 말하면 2017년도 트럼프 정부 때 미중 제2의 냉전을 선언하고 나서 대표적으로 리쇼어링, 그다음에 프렌쇼어링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으로 같은 공장 다 우리나라로 끌어와 정부 지원을 통해서든 뭐든 일자리 창출 많이 될 거고 경기 펀더멘털 굉장히 아주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주요 3법 같은 걸 만들어서 재정 지출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기가 우려하는 만큼의 그런 하락을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는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민간 경쟁력을 통한 생산성이 굉장히 개선되고 실제로 지금 개선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성형 AI라든가 또는 목도하는 대로 기업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만 놓고 보면 그래서 경기가 이런 덕택으로 정부 또는 민간의 어떤 부가가치의 상승 또는 자생력, 경쟁력 덕분에 미국 경기가 침체 또는 급한 표현 나락 막 이렇게 절대 안 갈 거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드린 지난주에 노동시장이라든가 제조 PMI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 경기가 얼마나 세니 또는 얼마나 식고 있어서 물가가 실제로 그래서 하락 국면으로 갈지 아니면 오히려 뜨고 있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증거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10페이지에서 이제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가 다 중요하겠지만 이제 이번 주 12일 날 5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 써드린 대로 그 다음 날 13일 날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14일 날 사실 중요하진 않지만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지수 또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또 발표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13일 날 우리나라로는 14일 날 발표가 되겠죠. 그 FMC가 개최가 됩니다. 참고로 FMC는 1년에 8차례 개최가 되는데요. 그 중에 3월, 6월, 9월, 12월에 개최되는 FMC 끝나고 나서 닷플랫, 점도표가 발표가 돼요. 사실 저희 회사는 점도표가 그렇게 유의미하다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관련된 유튜브 관련된 뉴스에서 이제 이 점도표 닷플랫을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의미는 두지 마시기 바라는데 참고로 이번 6월달 FMC에서 닷플랫이 발표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저희가 또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국채 입찰 스케줄입니다. 11일 날 3월물, 6월물, 3년물 입찰이 있고 그 다음날 12일 날 1년물과 10년물, 가장 중요한 건 10년물이죠. 미국 국채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고 14일 날 1월물, 2월물, 또 중요한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이 3월물, 6월물 단기물들은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아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금리가 이렇게 높지도 않고 또 바로바로 자기네 남은 돈을 계속해서 저장을 하고 이렇게 투자하는 해놔야 되는데 단기물들은 그때그때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볼 때 장기물을 선호합니다. 단기물 대비해서는 중기물, 중기물 대비해서는 장기물도 선호하죠. 대표적으로 10년물, 30년물이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국채들이라서 이때 설사 3월물, 6월물, 1년물 이런 것들이 시중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로 발행이 돼서 미국 국채 입찰이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다. 이러니까 또 금리가 또 떠서 뭔가 이렇게 하여튼 안 좋은 레토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10년물, 30년물이기 때문에 입찰이 있는 그 당일 대비 얼마나 양호한 또는 더 안 좋은 금리 수준으로 낙찰이 될지 발행이 될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유의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경기가 그렇게 지금 갑론을박이 되는 것처럼 침체를 맹목적으로 걱정하고 쿨다운은 좋지만 쿨다운이 뭔가 굉장히 급격한 냉각이 와서 미국 경기가 안 좋아 훼손이 될 거고 이에 따라서 미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큰 낙폭을 보인다거나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한번 더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경기 진단이라는 제목으로 시간을 좀 할애해 봤습니다. 다음번에 또 중요한 내용으로 찾아뵙고 싶고요. 제가 사실 최근에 그 ESG라는 걸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기관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로 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ESG라는 것이 이 투자 관점에서 얼마나 우리가 준비가 덜 해야 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